김재규 정보부장은 암살 준비 지시를 내릴 때 주로 의전과장 박선호와 얘기했다. 궁정동 내에서 경비병력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 박선호였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경무원들을 자신의 지휘하에 움직이는 병력 속에 집어넣고 있었던 박선호가 그 시간에는 실질적인 경호실장이었다. 부장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은 이날 밤에 두 주역, 김재규와 박선호가 짜놓은 상황 속에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역할을 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 태윤기가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군인 신분이라 단심으로 형이 확정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박흥주는 이렇게 말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전 계획을 몰랐습니다. 갑자기 말을 꺼내 그 상황에 처하게 됐고 상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선호도 김재규가 만찬장으로 돌아가고 난 뒤 고민에 빠졌다. 그도 총장이 와 있고 이 차장부가 안 올 시간에 와 있으니 국내외 사정이 긴박하구나. 부장이 총을 차고 나와서 각오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내가 거부를 하면 성공이건 실패건 살아남지를 못하겠구나. 부장이 육군 총장과 함께 유혈 쿠데타를 하는구나 하는 판단에 도달했다. 박선호가 보기에는 부장이 단독으로라도 할 것 같았다. 부장이 각하도 포함된다고 했지만 차지철 경호실장만 사살하고 각하는 납치 정도 하겠지 하는 생각도 해봤다. 경호원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데는 재민이 차로 총만 싣고 오면 2분도 안 걸리는데 처음에는 1시간을 요구할까 하다가 30분의 여유를 달라고 했다. 박선호는 항소심에서 그때 왜 부장님을 쏘거나 밀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저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저는 그런 배신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도 했다. 김재규는 법정에서 명령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시간을 두지 않고 강하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다. 이날 박선호가 취한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와 김재규의 관계를 알 필요가 있다. 이때 나이가 45세이던 박선호는 대구의 대륜중학교 학생 시절에 체육교사 김재규를 알게 됐다. 박선호는 1953년에 해병학교 16기로 들어가 소위로 임관한 뒤부터 파월 청룡부대 대대장, 해병 서울보안부대장, 해병사령부 인사처장을 거쳤다. 1973년 10월 10일에 해병대가 해군에 흡수되어 통합될 때 예편했다. 박선호는 스승이기도 한 김재규가 3군단장으로 있을 때 중학 동기들과 함께 가서 인사를 나누는 등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다. 해병대에서 전역한 다음해인 1974년 4월 그는 당시 정보부 차장이던 김재규의 도움으로 정보부 총무과장으로 취직했다. 김재규가 건설부 장관으로 나간 뒤에는 정보부 부산지부 정보과장으로 옮겼다. 기자는 당시 부산에서 발행되고 있던 국제신문의 사회부 기자였다. 1976년 1월 1일자 사회면 머릿기사로 포항에서 유증이 발견됐다는 요지의 기사를 썼다가 박선호 과장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정보부가 포항에서 석유 시추를 하고 있었는데 유증 발견 사실은 보도 금지가 되어 있을 때였다. 그때 본 박선호는 날렵한 몸집을 가진 부드러운 신사였다. 소위 기관원으로서의 건방진 태도를 느낄 수 없었다. 아마도 기자가 나쁘지 않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겠지만 박선호는 그해 초에 부산지부 정보과장직에서 면직됐다. 당시 부산에서는 서울에서 내려온 석진강 검사가 대대적인 밀수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밀수 세력을 비호해온 정보부 직원들도 다수 조사를 받았다. 이 검찰 수사팀의 동향을 알아보려고 박선호가 도청을 시켰는데 이것이 정보부의 내부 감찰에 걸려 그만두게 된 것이다. 박선호는 군대와 정보부의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김재규와는 의리와 인정에 의해서도 운명적으로 엮여 있었다. 박선호는 정보부 부산지부 정보과장직에서 면직된 이후 한 1년 실직자 생활을 하다가 다시 김재규의 도움을 받는다. 김재규는 그때 정보부장으로 부임해 있었다. 건설부 장관 출신인 김 부장은 박선호를 현대건설의 사우디 주베일 항만 건설 현장 안전차장으로 취직시켜주었다. 1977년 4월의 일이었다. 한 8달 근무하다가 이듬해 2월에 돌아온 그는 중앙상사라는 유류 수입상을 경영하게 됐다. 그해 8월 초 김 부장의 의전과장으로 있던 김인영이 회사를 찾아왔다. 그는
부장님께서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 하신다며 회사의 경영 상황을 물어보고 돌아갔다. 8월 7일 정보부장 비서실장 김갑수 장군이 좀 와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정보부에 와서 다시 근무해볼 생각이 없는가? 무슨 보직인데요? 아직은 모르겠는데 부장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박선호는 자신의 회사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 정보부 근무 제의를 승낙했다. 김갑수 실장은 그 자리에서 박선호를 부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김재규 부장은 박 과장에게 궁정동의 안가를 관리하는 의전과장 자리를 제의한 뒤 오늘부터 근무를 시작하라고 했다. 그날로 김인영 과장과 인수인계를 했다. 이렇게 하여 박선호는 이 역사적 사건에 말려들게 되었던 것이다. 박선호는 군 검찰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장은 본인의 은사이고 직업도 알선해 주시고 본인을 알아주고 아껴줘 고마운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삼국지, 대망 같은 책을 많이 읽어라. 검소하게 생활하라. 우쭐거리는 행동은 삼가라는 등 좋은 말씀을 하여 평소부터 존경해왔습니다. 박선호는 이날 김재규를 보좌하여 전광석화 같은 암살 작전을 펴는 데 있어서 해병대의 기지를 충분히 발휘한다. 이날 작전의 성공 여부는 이 사나이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었다. 그는 최초의 순간적인 주저와 번민을 즉시 극복하고 과단성 있게 행동을 개시한다. 박선호는 김재규의 암살 지령을 들은 뒤 골목길 건너편에 가동이라 불리는 신관 2층 자신의 사무실로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동원인원 선발을 생각한 바 우선 떠오르는 인물이 이기주였습니다. 그는 본인 밑에서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로서 해병대 출신인데 무엇을 시켜도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의전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경비직에서 관리직으로 보직을 변경시켜주어 본인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는 가동 1층 경비원 대기실을 거쳐 2층 사무실로 올라가면서 경비원 관리 책임자인 이기주를 불러 올렸다. 권총 하나 갖고 와. 궁정동 경비원 관리 책임자 이기주는 1층으로 내려와서 경비원 엄현에게 리볼버가 어딨냐고 물었다. 내가 근무용으로 차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주세요. 근무용이라니까요. 과장님이 달라고 하셔요. 엄현은 허리에서 권총을 풀어서 건네주었다. 이기주는 박선호와 같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태권도가 3단, 유도가 초단이었다. 다른 경비원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에 공기 권총으로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근무할 때도 허리에 찬 권총에는 항상 실탄을 장전하고 있었다. 박선호 과장은 지시만 떨어지면 아무데나 쏴도 좋다는 지침을 주어놓고 있었다. 해병대 출신끼리의 독특한 인간관계 덕분에 이기주는 박선호의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었다. 박선호는 이기주로부터 오연발 38구경 리볼버와 권총집을 받아 가지고는 탄알집을 열고 5발이 든 것을 확인했다. 권총을 다시 집에 넣고 혁대에 끼운 뒤에 허리에 찼다. 이기주와 함께 1층으로 내려오면서 박선호는 M15로 무장하고 와 양복 상의 안에 넣고 라고 했다. 이때 박선호의 눈에 띄인 사람이 자신의 승용차 운전사 유성옥이었다. 그를 보는 순간 유성옥은 성격이 괄괄하고 용감하며 복종심이 강한 자이므로 그를 선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박선호 이기주는 같이 대기실 입구에 있는 총기함으로 갔다. 경비원이 꺼내주는 소총 M15 한정과 15발이 든 탄창 1개를 이기주가 받았다. M15는 구형 M16 소총의 별칭으로 추정된다. 경비원 관리 책임자 이기주는 M15를 양복 저고리 안에 넣고 바깥으로 나갔다. 박선호는 신관을 나서서 건물의 모서리를 돌아 길을 건너다가 따라오는 이기주에게 불쑥 유성옥이 총 쏠 줄 아는가라고 했다. 유성옥은 육군 중사 출신입니다. 총을 잘 쏠 줄 아는지는 모르지만 육군 중사 출신이니 최소한 쏠 줄은 알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 권총에 장전하고 오라고 해. 유성옥은 그날 오후 동대문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6만원어치 사다가 주방에 가져다 준 뒤에 대기실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이기주는 대기실 문 앞에 서서 안에 있는 경비원들에게 과장님이 유성옥이 권총을 휴대하고 나오라고 하신다 라고 소리쳤다. 유성옥이 황급하게 일어나 엄현을 향해서
리볼버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내가 차고 있던 것은 과장님께서 가져갔고 저 방에 있는 유석술이 차고 있을 거요. 누군가가 유석술한테서 권총을 받아서 유성옥한테 가져다 주었다. 유성옥은 권총을 받아 허리에 차면서 뛰어나갔다. 이기주, 유성옥 두 사람은 캄캄한 가을 밤 공기를 가르면서 박 과장을 따라 나섰다. 그 총 숨겨. 박 과장이 이기주에게 한 말이었다. 그는 M15를 외투 안에 가리느라고 애를 먹었다. 세 사람은 본관 정문을 통과하여 구간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쪽문을 지나 그때 만찬이 무르익고 있던 나동의 뒷마당 으슥한 곳으로 향했다. 이때의 심정을 박선호는 군 검찰의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본인은 이기주, 유성옥 두 명을 재민이 차에 태워 곧장 나동으로 올 수도 있었지만 초조하고 불안한 나머지 본관으로 해서 몇 번 멈추다가 구관을 지나 나동으로 들어섰습니다. 유신 정권의 핵심 인물 4명이 식사 중인 나동 건물의 캄캄한 뒷마당 구석 쪽으로 걸어가면서 박선호가 말했다. 부장님 지시다. 오늘 일이 잘 되면 한몫 볼 것이다. 저 방 안에서 부장님이 쏘는 총소리가 나면 너희들은 주방 앞에 있다가 경호원들을 몰아붙여. 경호원이 총을 쏘면 어떻게 하나요? 이기주가 겁먹은 듯 물었다. 그때는 쏴버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기는 박선호도 마찬가지였다. 박 과장은 유성옥에게 재민이를 주방 쪽에 옮겨놔 라고 했다. 주방 앞에 차를 대놓고 그 안에서 기다려. 경호원이 뭐라고 하면 과장이 시켰다고 해. 주방 앞에 서 있는 경호원들은 주방으로 몰아넣는다. 반항하면 사살해. 박선호는 나동 정문 초소를 가더니 경비를 서고 있던 서영준에게 이기주와 교대하라고 지시했다. 서영준은 교대한 지 2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교대인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말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박선호는 나동에 들어가 상황을 살피고 나오다가 정문에 서 있는 이기주를 봤는데 우도 안에서 M15의 개머리판이 삐죽이 나와 있고 움직이면 소리가 났다. 권총으로 바꿔오라고 지시했다. 이기주는 박 과장이 권총으로 바꿔 차고 오라고 했을 때 이 길로 도망가 버릴까 하고 생각하다가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한다. 그는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과장이 나를 신임했는데 거절할 수가 있는가. 과장이 유사시에는 생명을 걸고 충성하라고 했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과장님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켰는지 원망도 했으나 저를 신임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시켰을 것이라고 자위도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조금 전에 박선호와 박흥주 두 사람이 김재규로부터 거사에 대한 지시를 갑자기 받았을 때 느꼈던 똑같은 충격과 당황을 이번엔 이기주와 유성옥이 느끼고 있었다. 이기주는 법정에서 과장의 지시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부터 뜁니다. 라고 했다. 변호사가 불응한다거나 승낙한다거나 선택적으로 판단할 여유가 없다는 것인가요? 라고 물었다. 무조건 지시에 따랐습니다. 상관의 지시니까 무조건 따르고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유성옥은 그때 나이가 36이었다. 경기도 고향이 고향인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생모는 2살 때 죽고 계모 밑에서 살았다.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한 다음에는 근처 미군 공병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주워 팔아 생계비를 보탰다. 그의 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해 서울에 가져다 파는 등짐 장수였다. 유성옥은 어릴 때는 고아처럼 자랐다. 그에게 군대는 피난처이자 기회의 땅이기도 했다.